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선교사, 호레스 알렌 선교사가 1884년 도착을 했고, 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거든요. 그리고 4년 후에 1889년에 이제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선교 역사로 보면 올해가 135주년, 전체 한국 선교 역사로 보면 14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미국 선교사에 대한 책이나 논문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온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면 그분에 관한 그 단행본이 또 박사 논문이 한 거의 1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헨리 데이비스, 호주에서 온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보면 헨리 데이비스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책이 몇 권 있을까? 몇 권 있을까요? 단 한 권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진주교회에서 발행한 그 첫 호주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와 그의 조카들, 그 책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호주 선교사는 인기가 없을까? 미국 선교사이들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박사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나오는데 호주 선교사에 대한 그 헨리 데이비스 첫 선교사는 책이 한 권밖에 없다니. 그런데 올해 그 한교총에서 이제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계속 1번 언더우드부터 시작해서 쭉 내오다가 이제 18번째로 이번에 데이비스 선교사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권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에 대한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 이 신학대학에서도 호주 선교를 가르치는 대학교가 별로 많지 않고요.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 경남에서 여러 인재들이 나와서 앞으로 대학교에서 호주 선교 역사 또 호주 선교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라기보다 이 가장 먼저 온 헨리 데이비스, 한교총에서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이제 찾은 한두 가지 그 새로운 내용과 또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게 어떻게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건가? 넘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데이비스는 1856년 뉴질랜드에서 출생을 했어요. 영국에서 이제 부모 밑에서 부모가 그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바로 그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자리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북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거기에 마오리들이 부족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기 불안하다. 가능하면 그 영국인들이 더 많이 있는 호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때 데이비스가 5살이었습니다. 1861년 5살에 호주로 이민을 옵니다. 그런데 부친의 직업이 호주에서 무엇이었냐면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섬이 있죠. 태스메니아 섬이고 바로 섬 위에가 빅토리아 주입니다. 그 주의 수도가 멜버른인데 바로 그 멜버른으로 이제 이민을 갔고 이제 그곳에서 변호사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데이비스는 부친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친이 살아계실 때 조금 일을 하도록 도와줬겠죠. 그래서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또 변호사 급사, 뭐 사무 이런 일을 조금씩 배우면서 점점 이제 변호사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됐어요. 큰 형과 큰 누나는 이미 결혼해서 떠났고 이제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돼서 열심히 이 변호사 일을 해서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은 다 그렇죠. 몇 번씩 이제 이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멜번 안에서도 몇 번 자리를 이제 떠나서 이사를 하다가 결국은 세인트 킬다라는 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정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을 우리가 알려면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어떤 신앙적 영향을 받았나. 그 부친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당시 플리머스 형제회라고 하는 그런 그 교단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기 영국 아일랜드에서 이제 시작된 교단인데 거기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부친께서 이 자녀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성경과 기도 생활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교도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하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이런 게 이제 몸에 배도록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기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이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하고는 거리를 멀리 떠서 이제 되도록이면 영향을 불신자들한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었고, 또 외부와는 단절돼서 그 믿는 사람들끼리 그 순결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또 타인들의 그 의견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그 기독교적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이 청결함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청교도적인 신앙을 멜번에서 부친께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데이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좀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비스가 굉장히 이렇게 사회생활에 크게 넓게 범위를 넓히지 못하고 내성적으로 그 자기의 세계를 구축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생각에 따라서 이게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거기서만 몰두하는 그 좌와 우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신앙 생활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또 그런 내용들에는 귀를 닫는 그런 어떤 교만함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 플리머스 형제단 교회에 열심히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사를 다니면 그 지역에 다른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 데이비스와 데이비스 형제들이 장로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멜번에 있는 그 성 앤드류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생킬다, 거기에 가니까 또 세인트 메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또 성공회였어요. 그 성공회에도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간만 되면 열심히 주변교회를 다니는 그런 습관이 데이비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교 모임에도 열심히 나갔고 거기서 말씀도 전했고, 또 당시 멜번에 있던 YMCA에서도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청년 시절을 데이비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969년도에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거 보면 본인이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다.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부르기만 하시면 나는 결단하고 뛰쳐나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부친의 직업이 변호사였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멜버른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법학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가 변호사가 되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라. 그런데 1년은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1년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데이비스에게 이 법학 공부는 너무 세속적인 공부였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도 신앙과는 좀 다른, 거리가 있는 그런 너무 다른 직업이다. 아마 그런 고민을 데이비스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학 공부하는 것도 조금 두려워했고, 또 변호사 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비전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그 당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데이비스의 고백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생겼다. 헨리의 바로 위 누나인 사라가 1875년부터 호주 첫 인도 선교사로 남인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편지가 온 것이다. 사실상 도와달라는 호소였다. 데이비스는 즉시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라를 파송했던 성메리 교회의 목사님을 찾았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데이비스는 법학 공부를 그만두고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20살이었는데요. 당시에는 21살이 돼야 아마 그 외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호주 정부의 정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려면은 어른이랑 같이 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메리 데이비스, 큰 누나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헨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회 교단 선교사였는데, 파송한 교회가 바로 성공회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공회와 형제회 간의 어떤 그런 그 행정적인 여러 다름으로 인해서 데이비스가 많이 인도에서 고통을 당하였던 것 같고, 또 인도는 너무 호주 문화하고 달랐습니다. 데이비스가 충분히 선교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인도로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었던 문화하고 충돌이 됐고, 인도는 완전히 이교도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비스는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래요. 이 이교도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대화도 같이 하지 않고, 이건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형제회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줘서 그것을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재정적인 지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비스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말라리아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동역자들이 호주로 돌아가라,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돌아가서 다시 잘 준비해서 돌아와라. 그래서 데이비스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럼 인도에서 1년 몇 개월 있다가 호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형제회가 너무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실망을 했고, 형제회 단원들한테 왜 나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느냐, 약속을 안 지켰느냐, 그러면서 형제회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성공회에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인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죠. 바로 법률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는 조금 법률하고는 다르니까 일반적인 여러 학문들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문학 공부를 공부해서 81년도에 멜번 대학교 문학 학사
83년도에 석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됐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입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학위도 있고 이제는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1881년도에 25살 되는 해에 코필드 그래마 스쿨이라는 자그마한 학교를 개교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지금 멜번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학비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지금까지 아주 놀라운 학교로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는 작은 학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2년도에는 32명이 들어왔고 3년도에는 63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학교 건물을 크게 증축하고 기숙사도 확장하고, 그래서 학교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아마 선교사로서는 인도에서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데이비스가 멜번에서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마음속에는 이 학교는 평생을 위한 전인 학교로 키워야겠다.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성경이 있다. 그래서 아주 그 경건회와 성경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아마 이 학교에 대한 내용은 진주교에서 발행한 책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계속 학교 운영을 하려면 돈을 만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근데 극도로 그거를 꺼려했고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주말에는 저쪽 빅토리아주 발라렛이든지 저 먼 곳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도에는 멜번에 한 교회가 이제 선교교회라고 생겼는데 그 교회에 담임을 맡아가지고 매주일 이제 설교도 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생활을 데이비스는 20대에 계속 이어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조선으로, 한국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은 데이비스가 이제 학교를 매각하고 이제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준비됐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자격도 갖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성공회에 가서 파송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메리교회에 한 선교지를 이제 우연히 봤는데, 바로 중국의 주교였던 울프 주교가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특히 경남 지역, 저쪽 부산 지역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데이비스가 감동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성공의 그 선교사로 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메리교회 성공의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장로교로 가게 됩니다. 이때쯤은 이미 데이비스의 남동생 존 데이비스죠. 존 데이비스가 장로교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데이비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 동생인데 진주교회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 존 데이비스 목사님이 한국을 서너 차례 방문하면서 이 진주교회에서도 봉사하셨고 또 배돈 기념병원에서 그 원목 생활도 하셨거든요. 정식 선교사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형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또 딸들이 마가렛과 지인이 여기 배돈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자주 오게 됩니다. 근데 좌우지간 이 존 데이비스의 안내로 투락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어윙 목사를 만나서 이제 한국행을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도 역시 자격을 요청했어요. 지금 떠나기는 어렵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영국에 가서 에든버러 대학교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속성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목사고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비스가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파가 어떤 모습일까요? 예, 영국에서 데이비스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바로 존 로스 선교사예요. 이분은 만주의 선교사인데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훈련해서 그 신의주 평양까지 교인들을 그 당시 보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말도 잘하시고 또 한국어 사전도 편찬하시고 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이 데이비스가 영국에서 만나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설명도 듣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아마 그 앞에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리은 디글리을 그것도 아마 존 로스에게 소개를 받으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빅토리아 장로교 지금 말씀드리는데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이때 50주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주년 책에 꼬레아 혹은 조선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말은 그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그 아시아 쪽, 특히 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5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총회 그 50주년 행사 도중에 청원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바로 그 청원서에 대표자가 말씀드린 존 어윙인데 존 어윙이 이렇게 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선교지를 넓혀 다른 개신교 교회들과 함께 동아시아 큰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한 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와,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지금까지는 저쪽 남태평양 아니면 호주 안에 있는 원주민 선교만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도 동아시아 쪽으로 나가야 된다. 전 세계가 지금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일부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런 청원서가 이제 50년 만에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분들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서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그 헨리 데이비스 동생 아까 말씀드린 존 데이비스 목사님도 서명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총회가 이제 토론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편지 내용이 바로 총회의 회의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총회 이방인 선교위원회에서는 조선에 데이비스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데이비스가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그리고 합격해서 그 안수받으면 우리가 처음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총회 안에 한국선교소위원회를 임명한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지금부터 기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선교사 지도를 책임맡도록 한다. 놀라운 일이 이제 호직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데이비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떤 모습으로 파송받았는지 이제 좀 상상이 가시죠? 1889년 8월 5일 바로 멜번에 있는 스코트 교회, 지금 스코트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멜번에. 바로 그 교회당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재정 후원은 누가 했나? 당시에 청년 친교 연합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 친교 연합회는 본인들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매주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선교사를 책임지고 재정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에서 166파운드를 헌금했고 또 말씀드린 존 어윙이 75파운드를 내서 241파운드를 모금해서 데이비스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멜번에 그 스펜서 역이라고 있어요. 스펜서 스트리트 스테이션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시드니로 가서
시드니에서 그 증기선을 타고 저쪽 그 다윈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쪽을 지나서 그 대만 지역 지나서 필리핀 그리고 일본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거든요. 그 경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스폰서역에서 바로 환송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한 500여 명이 청년들이 나와서 우리가 데이비드 선교사를 위해서 매주일 기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호주 사람들 특히 하는 거 있거든요. 누구 응원할 때 3번 소리 지르는 거. 소리 질러서 이 데이비스와 헨리 데이비스와 누나가 또 같이 갑니다. 메리 데이비스를 이제 환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착하였다. 기쁨은 2명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생애의 가장 좋은 시간을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포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고, 슬픔은 헌신적이고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마 이 스펜서역에 나와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그 마음속에는 슬픔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리와 헨리 데이비스가 이제 멜번을 떠날 때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참 아쉬운 겁니다. 그 당시 그 코필드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카운슬에서, 우리로 말하면 구청인가요? 거기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었어요. 천연두 예방주사. 천연두 예방주사가 처음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홍보하면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와 메리가 그거를 강구한 거예요. 그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이제 조선을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네. 자,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배 타고 다시 저쪽 제물포로 가서 이제 정동, 한양에까지 들어가. 정동은 당시 외국 공간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한 20명 가량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데이비스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첫 주였던 10월 6일 세문안 교회에 출석을 해서, 세문안 교회도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 선교사들도 만나고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올링거, 그 당시 선교사들하고 친교를 맺으면서 한양 그 성문 밖에 나가서 한국인들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1월 6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19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일에는 데이비스가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합니다. 저는 이게 데이비스가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이후 기록이 없거든요. 서울에도 데이비스와 메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였을까? 그 공동체가 혹시 지금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그 배경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바로 이게 헨리 데이비스의 친필이거든요. 그 헨리 데이비스의 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헨리 데이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헨리는 어디를 가든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남겼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일기가 어디 있을까요? 원본 일기가 있을까요? 아마 데이비스가 이제 부산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옆에서 이제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틀 후에 그 게일이 급하게 전보를 써서 서울에 있는 메리한테 보내요. 본인의 데이비스 누나한테. 그 편지를 쭉 읽다 보면 헤론에게 유품을 보내겠다. 헤론에게 편지를 쓰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전에 모르고 그걸 읽었을 때는 이 헤론이 누구길래 이분한테 이걸 보낸다 그랬지? 이거 혹시 이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헤론한테 왜 보냈는지.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죠. 데이비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읽던 성경도 있었을 거고, 여행 허가서도 있었을 거고, 여권도 있었을 거고, 또 일기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아마 헤론한테 전해졌고 헤론이 그 메리한테 전해줬을 거다. 그렇게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이제 곧 돌아가잖아요, 호주로. 그래서 돌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호주로 일기를 가져갔을 텐데 그 이후로 일기에 대해서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그 호주 선교사들의 기록을 아무리 봐도 그 다이어리 of 그 조셉 헨리 데이비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30년대에 메리가 돌아가실 때 메리가 그 일기책을 그 호주 장로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기책이 지금 그 호주 장로교회에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드니에 있는 주립박물관에 그 원본, 135년 된 일기가 거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가서 이제 그 일기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수장고에 있고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워요. 그 일기책이 이게 135년 전 책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보관되어 있었고 이 글씨도 너무 정갈하게 아주 예쁘게 그렇게 헨리 데이비스는 일기를 쓰셨고요. 그리고 그 그림까지 수원 어디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드니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헨리 데이비스는 특별히 그 호러스 언더우드와 관계를 깊이 맺었어요. 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언더우드 부인의 이름이 릴리어스 언더우드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언더우드와 같은 열정적인 정신의 남성이었고 같은 에너지와 언어의 은사가 있었다. 이둘은 서로 완전히 공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릴리어스가 그 미국에서 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첫 선교사로 알려진 언더우드, 호주의 첫 선교사로 알려진 데이비스, 이 둘이 언더우드 서재에서 이 조선 반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 릴리어스 책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정말 놀라운 사진이 될 텐데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파로 이렇게 언더우드와 데이비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그 언더우드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데이비스와 같이 손을 잡고 당시 한양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참 귀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리교회 아펜젤라 또 기포드 마펫 선교사, 나중에 이제 평양신학교 교수였죠. 그분하고도 데이비스는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발견했다기보다 이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일본의 당시 장로교 선교사 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에도 이제는 미국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호주 선교사도 왔으니까 이 연합 공의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제안이 있어서 10월 달에 연합 공의회가 생겼고 그리고 회장으로 헤론이 됐습니다. 이제 그 아까 질문에 그 대답이 됐죠. 왜 헤론에게 그 유품을 보내야 됐는지. 그리고 총무가 바로 데이비스였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와 호주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연합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모임도 몇 차례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공의회는 이제 곧 이제 없어지게 되죠. 데이비스가 부산에서 순직하셨고 헤론도 그해 말에 순직해서 그 서울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도에 이제 미션 공회도 생기고 98년도에 선교부 공회도 생겨서 이제 연합 활동이 한국 땅에서 드디어 시작되는 그런
계속 호주 그 데이비스는 부산 경상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떠났고요. 자, 한양을 출발해서 과천, 수원, 천안, 공주, 전주, 남원, 하동, 완사, 소촌, 이 진주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일기가 끊깁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아프셨어요. 이제 소촌 지역에 와서 그리고 그 중간쯤 진주로 오는 중간쯤 어디에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쫓아왔다 하는 내용이 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파로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고 5일 천연두 그 천연두 예방 접종을 맞으셨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결국 소천하게 되고 게일이 전보를 보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합공의회에서 이 데이비스를 위한 추모 예배를 이제 한양에서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드디어 데이비스 부고 기사가 떴어요. 호주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보냈던 그 데이비스가 그 청년이 6개월도 안 돼서 그 이방 땅에서 죽었다니 굉장히 상심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점점 마음속에 더 큰 열정이 불러 일으켜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분은 먼저 갔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ot lost, gone before. 뿐만 아니라 한국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자라고 하는 말도 막 호주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한국 선교의 운명은 더 용감한 자를 더 용감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그를 이을 것이냐. 그리고 1890년 말에 총회가 결정을 합니다. 총회 회관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부산에도 추모 묘비를 건립하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재정 모금을 다시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추모비는 그 아까 말씀드린 스코트 교회에 가시면 그 벽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내용이죠. 그리고 후임자를 파송합니다. 1891년 10월에 5명의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가렛 데이비스와 진 데이비스도 한국에 도착해서 이곳 진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데이비스 부부 한국 선교 활동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1942년까지 78명이 파송됐고 지금까지 총 127명이 파송됐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이비스 선교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